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드디어 와인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조승현 작가님 어떤 와인 좋아하냐, 또는 뭐 와인을 선별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근데 와인이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좀 함부로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제 와인을 큐레이션 해주고 와인 구독 서비스를 하는 퍼플덕이라는 회사와 인연이 닿아서 오늘 와인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대표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와인을 진짜 좋아하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나름 뭐 대학교 때부터 꾸준히 와인을 좋아해 왔고, 저도 나름 이제 좋아하는 와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살짝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내가 무슨 와인 좋아하는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들 앞에서 진짜 아는지 테스트를 해보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을 모시고 진짜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와인이 진짜 내 입맛에 맞는 와인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퍼플독 대표 박재정입니다. 제가 믿고 한번 제 취향을 파악하는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떤 와인을 좋아하는지 좀 얘기를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한분 좋아하는 한번 와인 들어보고 한번. 네. 그래, 좀 가만히. 자, 또 프랑스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날에 부르고뉴 와인을 주문을 많이 해서 좋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화이트 와인으로는 뭐 멱소 같은 거라든지 코트누이, 코트본,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아무래도 부르고뉴 와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우선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을 좋아하시잖아요. 예. 오늘은 화이트 말고 레드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예. 바디감이 높은가요?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산미는 어떻습니까? 낮아요. 신맛. 예, 제가 평소 먹는 것보다 많이 낮은 것 같아요. 떫은 맛은 중상 정도? 중상 정도. 예.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내가 평소에 마시는 술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산미 굉장히 높고 라이트 바디 같고, 태니는 뭐 그냥 끝에 가서 살짝 남긴 하는데 쫙 혀에 막 끼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마지막에 이걸 한번 보죠. 제가 이런 맛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약간 남쪽, 되게 묵직한, 약간 좀 펀치감 있는 약간 그런 맛인 것 같은데. 바디감 굉장히 있다고 느끼시는 예, 거죠? 딱히 그렇게 자주 마시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세 개를 먹어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와인이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신맛이 굉장히 강하고 바디감 별로 없는 그런 맛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편하게 먹을 때 좋아한다는 론지방 와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둥글둥글하고 목 넘김이 굉장히 부드럽달까? 튀는 거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약간 매콤하고 입에 뭔가 이렇게 묵직하게 남는 약간 그런 맛인데, 제가 요런 맛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보르도 특히 뭐 매독 이렇게 좀 진짜 진한 거는 사실 좀 이게 매독이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이게 지금 굉장히 자기 스타일에 정확하게 맞추셨거든요. 그리고 강한 스타일을 블라인드 테스팅으로 매독을 맞추신 거예요. 상당히 그냥 느낌으로 말씀하셨겠지만 보통 이렇게 되면 뭐 와인의 지식을 떠나서 와인을 드실 수 있는 수준에서 상위 5% 안에 들죠. 오. 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달아요. 조금 더 당도가 있죠. 예, 저는 사실 요거 두 개 중에 고르라 그러면 이쪽을 훨씬 더 개인적으로는 맛있는 와인이라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당도가 1인 거하고 2를 한번 테스트 해보셨는데 정확하게 자기 스타일 찾으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와인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맛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와인을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먹어봤냐. 프랑스에 여행 갔는데 그때 와인 투어 가지고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도 그 와인만 시킨다든지, 자기의 기억과 와인을 이렇게 연결시키기 때문에 순수하게 맛만 봤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와인인 줄 안 것이 그게 아닐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싫어하는 와인인 줄 알았던 게 사실은 좋아하는 와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맛으로 고른 걸로. 그러면 그 정도면은 뭐 상위 5% 인정해드릴게요. 스스로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레드 2 당도 1. 당도 1.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대표님이랑 얘기 나올 때 영국의 맥킨타이어라는 코미디언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개그 중에 와인 주문에 대한 개그가 있어요. 사람들이 레스토랑 들어가면은 이제 처음에 와인 메뉴를 주잖아요. 거의 대부분 막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이상한 책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책을 이해하는 척을 해야 되고, 소믈리에는 내가 그 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내가 고른 와인을 진짜 내가 알아서 골랐다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연기를 한다. 그것이 와인 주문이라는 영국 중산층이 음식점 갈 때마다 하는 최고의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와인 주문해서 보신 분들은 다 공감이 될 거예요. 막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왜 와인이 이렇게 어려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역사 책 속에서 와인이 그렇게 어려워진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그 와인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이 와인이 로컬 프로듀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처럼 와인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글로벌화된 것의 역사는 50년에서 100년 정도의 역사인데, 와인을 먹은 거는 기원전 6000년대부터 지금의 이란 그쪽에서 먹어왔다고 합니다. 이 와인이라는 것이 지금은 뭐 진공 포장도 되고, 이제 설피트라고 하는 이제 약품을 넣어가지고 이제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됐지만, 우리나라도 막걸리를 생각해보면 막걸리는 금방 상하는 술이잖아요. 이렇게 발효주가 잘 상하기 때문에 대체로 유통은 같은 지역 안에서만 됐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농경 사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농장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농산지들이 모여가지고 유통되는 조그만 마을이 있죠. 그럼 그 마을에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담근 와인을 쫙 가지고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그 동네의 사람들은 무슨 계곡에서 난 와인, 무슨 언덕에서 난 와인, 그 언덕의 북쪽에서 난 거, 남쪽에서 난 와인, 그러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와인들의 이름을 보면은 뭐 코트는 이제 프랑스어로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디 언덕에서 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탈리 와인 보면은 발로 시작하는 와인이 많거든요. 그럼 발은 밸리예요. 말 그대로 계곡에서 나는 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샤토, 그러면 누구누구의 성에서 기른 와인이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강원도에 살고 있는데 막걸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막걸리가 저기 치악산 계곡에 사는 뭐 또리네 집에서 담근 거야,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표기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글로벌리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복잡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와인 그러면 약간 막걸리나 맥주하고 또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저는 와인이 현대사회에 주는 가장 큰 가치는 이 폼 잡을 핑계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대체로 쓸데없이 폼을 잡은 날들이에요. 그냥 뭐 집에서 라면 먹어도 되지만 굉장히 전통 있는 오래된 라면집을 2시간 줄 서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맛을 잊을 수 없다든지, 그죠? 굉장히 뭔가 쓸데없이 고생을 한 날, 그죠? 효용 가치에 비해서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뭔가를 멋있고 특별하게 한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와인이라는 것은 이 와인의 독특한 역사 때문에 이거를 마실 때 뭔가 차려입고 좋은 음식과 함께 폼 잡으면서 먹어야 된다는 인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와인 허세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인생에서 허세를 빼면 뭐가 남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허세를 부릴 핑계를 주는 음료라는 면에서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음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점점 캐주얼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좀 실용적인 거를 갖다 좋아하는 사회가 되면서 뭔가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뭐 옛날 19세기 영화 보면 가족끼리 먹을 때도 사촌까지라도 온다 그러면은 뭔가 양복 차려입고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배달로 시켜 먹고, 자세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내 모습에 신경을 써야 되는 핑계나 이유를 만들 수 있는 게 거의 와인으로 이제 집중이 되고, 어떤 캐주얼의 홍수 안에 있는 리추얼의 섬이랄까?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와인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와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됐느냐, 그것은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로 쭉 잠깐 돌아가 볼게요. 옛날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우리는 알죠, 과학적으로 이 안에 알코올이라는 게 들어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음료였어요. 포도를 갖다가 어떤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숙성을 시켰는데, 그거를 마시면 인간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동물적 야성이 뻗어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을 이성과 본성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두 명의 신이 그걸 상징하죠. 이성을 상징하는 건 아폴론이고 본성을 상징하는 것은 다이오나이서스죠. 근데 다이오나이서스가 라틴어로 바쿠스고 바쿠스가 와인의 신이잖아요. 그 본성에 갑자기 힘을 확 실어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본성을 가끔씩 풀어줘야 그저 인생이 밸런스가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이오니시아이라고 부르는, 디오니소스의 축제라고 부르는 것이 고대 그리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술 파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을 갖다가 푸는 바쿠스에 대한 숭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와인이라는 것이 일반 음료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중세기로 넘어가면 중세기에도 와인은 계속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와인이 어디에 쓰였냐? 유카리스티에 쓰였단 말이에요. 성찬 성사에 쓰였습니다. 성사에 와인이 사용됐기 때문에 와인은 아무렇게나 다루는 음료가 아니었다는 거죠.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 집안에서 포도를 키워가지고 이걸로 와인을 내가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데 교황님이 이걸 먹어보고는 이 와인은 전 서유럽 최고의 와인이어가지고 이 와인을 가지고 성찬을 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죠? 이게 예수의 피잖아요, 그죠? 성찬성사에서. 그러니까 내가 만든 와인이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 종교가 그렇게 중요한 중세 사회에서는 우리 가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농민으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청에는 전 유럽에서 우리 와인 좀 맛봐주세요라고 들어오는 이 공납품이 수북히 쌓여있던 거예요. 추기경의 집에도 엄청나게 쌓여있고 유명한 수도원에도 엄청나게 쌓여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교황청 분들은 식사 때마다 다른 지역 와인을 마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도승들과 추기경들이 첫 번째로 와인 코너서, 프랑스어로 코노아터가 옛날 프랑스 말로 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남유럽 사람들, 와인이 평상시에 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두 가지로 구분해요. 일상식에 마시는 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성찬에 올리기 위해서 또는 왕실에 공납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고급 와인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와인을 많이 안 마셔요, 오히려. 이런 와인을 갖다가 우리가 와인의 스탠다드로 생각하게 된 것은 사실 영국 귀족들의 취미생활하고 이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프랑스 와인 하면은 두 개의 지역을 떠올리는데 부르고뉴 지역하고 보르도 지역이 있죠. 보르도는 이제 프랑스 남서쪽에 있는 해안 지역이에요. 1300년대에 보르도에 상속녀가 있었어요. 엘레노 다키탄이라는 분이 영국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왕실에. 그러면서 이 보르도 지방을 지금은 이제 상상이 안 되죠. 자기 혼수로 가져가요. 혼수로 가져가지고 그 땅이 영국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르도 지방에서 나는 와인이 배에 바로 실려가지고 영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 귀족들이 보르도 와인을 최고의 와인으로 치게 됐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집에 먼 나라의 와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특히 와인이 안 나는 지역의 귀족들한테 엄청난 계급 상징이 돼요. 영국이나 독일처럼 와인이 나지 않는 지역의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투어 중에 샀다든지 자기가 배를 섭외해가지고 집으로 붙여놨든지 그 와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게 굉장한 자랑이었어요. 그냥 냉장고가 없잖아요. 근데 와인은 이게 농산품이기 때문에 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관을 했느냐? 거대한 지하실을 파는 거죠. 근데 석회 지하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습도하고 온도 조절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회 지하실을 갖다가 프랑스어로는 카브라고 부르고 영국에서는 셀라라고 불렀는데 이 지하실에다가 오크통으로 통째로 외국에서 붙인 와인을 갖다가 쫙 진열해 놓고 게스트가 오면은 투어도 시켜주고 이런 것이 귀족들의 어떤 계급 상징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네 나라에서 와인이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제 대대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카탈로깅하고 이걸 갖다가 분류하고 정리하고 어떤 게스트가 온다 그러면 그 게스트에 맞는 와인을 내오고 그 요리에 맞는 와인을 내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잡한 일이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전담으로 하는 성에 사람이 생겨요. 부텔리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부테이가 프랑스어로 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점점 발음이 바뀌어가지고 집사를 뜻하는 버틀러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틀러 그러면은 집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버틀러는 말 그대로 바틀러예요. 그러니까 와인을 병에 떠가지고 가져오는 사람. 와인이 얼마나 그 한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고 그걸 분류하고 그걸 제대로 서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버틀러라는 단어가 집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됐다는 거예요. 이 셀라라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켈라거든요. 셀라를 관리하는 사람을 갖다가 켈라리누스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독일에서 웨이터를 갖다가 켈너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웨이터 그러면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켈너라는 것은 와인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 와인이 언제부터 어려워지냐? 이것은 이제 중산층의 대두부터 어려워집니다. 사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피곤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귀족들의 문화를 중산층이 즐기려고 하는데 타인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진 게 굉장히 많아요. 버틀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전문가가 붙어서 해주던 일을 갖다가 내가 파트타임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퍼플덕 대표님 만났을 때 컨셉이 뭐냐? 버틀러 서비스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귀족 버틀러들이 자기가 모시는 영주님의 취향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처럼 지금은 IT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역사와 맞춰서 생각하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컨셉이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이제 제 취향도 그걸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흥미롭게 읽었던 인류학 책 중에 알준 아파두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Social Life of Things, 사물의 사회적 삶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 문화적 컨텍스트를 떠난 물건들이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기로 쓰는 물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사 지내는 데 쓰는 어떤 용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팔려서 딴 나라로 갔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나라로 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거냐? 그럴 때 이제 문화 전문가들의 개입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와인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그런 품평하는 능력이 와인이 나지 않는 나라보다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와인을 접했기 때문에 일상품이에요. 굉장히 흔하게 대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와인이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생산지에서 분리돼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 왔을 때 우리는 여기에 우리 마음들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와인을 소중하고 경건하게 다룰 필요가 있느냐. 술인데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건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나라에서 온 귀한 물건이 우리한테 주는 즐거움은 뭔가를 인간은 소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 나라에서 온 희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 와인을 따라 놓으면은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분류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는 것. 저는 그거 자체가 와인에 굉장히 인생에 주는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많을수록 풍요로운 인생 아니냐 그런 점이죠. 근데 우리 형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그렇게 많이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20대 때는 술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얼마 전에 뉴욕에 가니까 와인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와인 구독 서비스를 했더니 일주일에 이렇게 한 병씩 병을 보내주더래요. 한 3-4가지 다른 걸 먹어봤더니 이거랑 다르네? 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재미를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싸지만 좋은 취미 하나 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와인 구독 서비스가 많이 생기고 있고 뭐 이제 이번 에피소드를 만들게 해주신 펄풀덕도 있죠. 그래서 좀 더 와인을 마치 집안에 버틀러가 있던 시절처럼 좀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졌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반가운 발전 같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